코스모 신소재가 여전히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주가 상승 여력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전액 같은 경우는 또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큰 구간이고, 그 다음에 뭐 동박이나 알박 이런 쪽 업체 같은 경우도 예, 상승 여력이 여전히 몇 배씩 있는 업체들이 예, 있죠. 최근에는 또 2차전지 원래 대장주가 어쨌든 시장에서는 에코프로가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포스코홀딩스로 바뀐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포스코홀딩스는 원래 소장님이 좀 좋게 보셨던 종목이잖아요. 저는 아니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뭐 네. 포스코 퓨처엠 다 좋게 보죠. 그렇죠. 2차전지 산업,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배터리 RC의 이제 8종목 픽하고 네. 제 이제 뭐 스몰캡 위주의 픽은 관점이 다른데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좀 다른 게 아니라 사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가 잘 될 거다. 이거는 원래 이제 네. 지금 박순혁 소장님이 추천 8종목 박순혁 이사. 박순혁 이사님 추천 종목 8종목 8개 뜰 거고 아마 이전에 소장님이 이전에 나오셔서 좋게 말한 종목들은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LG엔솔루션, 코스모 신소재, 뭐 유수성 FNC, 사마 알미늄, PNT, 뭐 DNT, 하나기술, TC스테, 대보 마그네틱 정도. 이전에 이제 요 종목들이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대보마 은혜틱은 아니었나요? 다른 방송에 나와서 제가 좋다고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대보 마그네틱은 아닌 대보마 걸로. 은혜틱은 왜냐하면 제가 올해 언제죠? 그 대주주들 간에 이제 그 갈등이 발생하면서 바로 직후부터 제가 그 저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저희가 이제 대보마 은혜틱은 사실 2019년에 17,000원 가격부터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9만 원까지 갔었죠, 지난해. 그래서 한 뭐 거의 4배 반 이상 오른 구간이 있었는데 근데 뭐 사업적으로는 되게 좋았는데 대주주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건 대주주 갈등이 일어났는데 특히나 소재 사업 쪽이 앞으로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 소재 사업을 이끌던 이제 그 대주주 저 아들인 대주주분이 이제 뭐 물량을 다 던지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망가지는 징조라고 생각을 해서 저 리뷰를 하면서 이미 몇 달 전부터 이거 대보마 은혜틱은 예, 이거 펀더멘털이 깨진 거기 때문에 이럴 때 미련 없이 다 정리하시라 이렇게 요거 빼고 이야기했죠. 앞에 10개는 이제 좋게 말하셨던 좀 그런 종목이었고. 저 좋게 말한 게 사실 다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예, 거꾸로 뭐 이제 제가 좋게 본다는 것은 배터리 IC의 8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분은 2차전지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거다. 그렇죠. 그럴 때 사람들이 막 복잡하게 뭐 저처럼 뭐 이렇게 스몰캡을 다 할 수 없죠. 사사치 다 디디면서 이렇게 뭐 투자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2차전지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요 업체들 이제 뽑아서 그 업체들의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면 대부분 그냥 뭐 웬만한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잘 날 거다. 이런 관점인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저도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LG 엔솔 뭐 다 중요한 기업들이고 장기적으로 다 성장하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제가 스몰캡 위주로 투자하는 이유는 스몰캡이 상대적으로 이제 시총 규모가 작고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관련 매출이 갑자기 뭐 2천억 하다가 1조 5천억, 2조 원 가면서 그게 이제 주가가 크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기대감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구간에서 투자를 해놓으면 그게 그냥 뭐 2, 3년 만에도 5배씩 막 이렇게 오르는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회들을 이제 포착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그쪽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 중에 이제 뭐 일부 이제 업체들을 제가 이제 뭐 봄까지는 소개를 했죠. 김작가 TV 나와서도 제가 이제 언급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제가 한편으로는 배터리 IC 8종목은 사실 기본적으로 다 대체로 대형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코멘트를 하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저도 이제 뭐 그 영향을 충분히 생각을 뭐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뭐 김작가 TV 같은 데 나와서 좋게 언급하고 나면 이게 꼭 뭐 제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뭐 주가가 오르는 상관관계가 이제 보이니까 특히 스몰캡은 저 같은 사람 정도가 김작가 TV 같은 이런 대형 채널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상당히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진 거죠. 그러나 그래도 뭐 개별 종목을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3년 정도 범위 안에서 보자면 여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저희 연구소 소개한 종목들 중에는 올 들어서 꽤나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막 뭐 섣불리 들어오시거나
또는 조정을 받았다 해도 그리고 조정받다가 또 최근 며칠 사이에 또 막 튀어오른 종목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요. 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업사이드가 여전히 뭐 최소 2배에서 3배, 4배까지 있는 종목들이지만 어쨌거나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뭐 잘 모르신 분들은 뭐 저희 연구소 종목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을 참고하셔도 되나 여전히 이제 주요 플레이어들이니까 스몰캡이지만 그 업계에서 그래도 되게 똘똘한 이제 스몰캡들이니까 길게 보시면 분명히 하여튼 뭐 좋은 결과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에 소외돼 있지만 여전히 몇 배씩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되게 많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러면 약 올리는 거 같나? 그렇죠. 아니 되게 많다라는 거는 뭐 이해되죠. 그걸 어떻게 찾냐고요 저희가. 자, 안 되는 걸 일단 대략 그래도 그 일종의 이제 지워 나가면 그래도 남아 있는 것들은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걸 속어법이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하나씩 이야기할 수 없애가는.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양극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많이 성장할 텐데 그 양극재 업체들은 이미 이제 많이 커져 있잖아요.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는 여전히 저는 주가 상승 여력만으로 볼 때 그 회사는 후발주자고 여전히 아직은 이제 좀 그 캐파나 실적이 선두 업체들하고 비교할 바 아니지만 그러니까 주가 상승 여력 면에서는 저는 코스모 신소재가 여전히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주가 상승 여력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양극재 업체들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배씩은 오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음극재 중에서는 사실은 제가 좀 조심스럽거든요. 음극재는 둥그렇하게 우리가 업체가 없는데 실리콘 음극재를 한다는 업체들이 있긴 한데 그 업체들 이렇게 그 증권사에서 그 밸류에이션 테이블 이렇게 내놓고 실적 추정한 거 보면 지금 25년에 한참 성장했는데 지금 영업이익 멀티플로 거의 한 25배, 30배 가까이 되는 그런 업체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5배 오른다는 건 지금 시총에서 그 25년 갔을 때 그 실적의 힘만으로 그냥 영업이익 멀티플 15배나 20배 정도만 줘도 그냥 뭐 한 5배 정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음극재 중에 지금 뭐 실리콘 음극재 한다는 이런 업체 보면 25년 실적 가봐야 영업이익 멀티플의 지금 주가 수준이 25년 실적에 영업이익 한 25배, 30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많겠냐는 거죠. 많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뭐 그 회사가 또 그 사이에 얼마나 이제 어떤 큰 뭐 돌파구를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제외하시면 좋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게, 이거는 이제 종목이 크니까 제가 좀 그런도 하고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SKIT 같은 경우에. 그런 업체는 분리막 업체인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소재 중에, 이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낫겠는데, 이거 배경 설명부터 조금 드리면, 왜 배터리 셀 업체뿐만 아니라 소재나 장비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반도체 산업 성장할 때와 지금 굉장히 다른 게 뭐냐 하면,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지금의 이제 SK 하이닉스로 가 있는 뭐, 현대 반도체 이런 것들이 성장할 때는, 사실은 그 그룹의 메모리 반도체 이 사업 외에는, 옆에서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소재나 장비 업체들이 거의 없을 때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 산업이 커지면서 소재 장비 업체들이 하나 둘씩 이제 커지면서 같이 온 거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섹터는 되게 투자 관점에서도 매력적인 게 뭐냐면 배터리 셀 업체만 크는 게 아니라 소재와 장비가 지금 동시에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소재를 보면 양극재도 한국의 지금 캐파가 제일 커지고 있고 기술력도 제일 앞서가고 있고 근데 이쪽이 조금 딸리는 쪽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음극재가 좀 딸리고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분리막이 많이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이거는 분리막 같은 경우 일본의 도레이나 뭐 아사히 카세이 뭐 이런 업체들이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전액 같은 경우는 일본이 뭐 원천 기술 많이 갖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차이 없이 다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양극재, 전핵, 그 다음에 동박, 알루미늄박 이런 것들은 국내 1, 2, 3등이 글로벌 1, 2, 3등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뭐 분리막이나 이런 쪽에서는 SKIT 이런 업체들이 있긴 한데 그런 업체가 아까
저 앞에 이야기했던 응급제, 그 실리콘 응급제 만든다는 업체하고 비슷한 거예요. 실적 추정을 25년 갔을 때 뭐 영업이익 멀티플로 한 20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도 지금 실적이 되게 좋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긴 해요. 근데 SKIT 같은 경우는 20몇 조로 상장해서 지금 한 6조 원대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조 원인가? 뭐 하여튼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5년 영업이익 멀티플로 따졌을 때 20배예요, 여전히. 그때 그 추정을 되게 긍정적으로 해서 이렇게 실적을 잡았는데도. 근데 분리막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생산 캐파를 그 이후에 빨리빨리 늘려가는 게 아니라 28년 이후에 생산 캐파를 늘리는 걸로 돼 있어서 25년, 26년까지 실적이 늘어난다 해도 그 이후에 그 실적이 계속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질 않아요. 근데 이게 양극재나 다른 소재들은 그 실적이 25년, 26년 지났어도 계속 가파르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저는 분리막 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소극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네. 예. 그리고 반면에 예를 들어 전해액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주가가 사람들이 다 2차전지 섹터면 다 올라가는 줄 알고 있는데 전해액 쪽은 오히려 주가가 다 빠졌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제가 조정 잘 받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업체별로 예를 들면 뭐 이런저런 리스크가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일부 업체는 좀 대주주가 이제 지배구조 자체를 자기 그 상장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자기 개인 사익화하는 구조로 좀 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자금 조달 이슈도 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와 소통 안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탐방 안 하고는 사실은 투자를 뭐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불편한 이런 성향이 있어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회사의 재무구조 좋고 분석만 해서 본다 그러면 전해액 업체들은 지금 웬만한 업체들이 다 몇 배씩 올라요. 제가 볼 때. 근데 제일 지금 안 갖고 다른 2차전지 섹터 그러니까 2차전지의 다른 뭐 소재나 장비들이 갈 때도 오히려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전액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만만하고 그러면서도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큰 구간이고 네. 그다음에 뭐 등박이나 알박 이런 쪽 업체 같은 경우도 예, 상승 여력이 여전히 몇 배씩 있는 업체들이 예, 있죠. 근데 거기도 이제 좀 잘 골라야 되는 게 가능하면 좀 기술적으로 뛰어난 업체, 좀 앞서 있는 업체 이런 쪽들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대리 불러야 하는데 번호가 뭐더라? 하나만 기억하세요. 1522 대리운전. 아 맞다. 내일 아버지 병원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병원 에스코트 서비스도 1522 대리운전. 아 급히 지방에 강연 가야 할 일 생겼는데 직접 운전하면 너무 피곤해서 이럴 때도 대리운전 가능하려나? 지방 출장 대리운전 서비스도 1522 대리운전. 직접 전화하는 방법 외에 간편하게 앱으로도 가능하니까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1522를 검색해보세요. 매해 이용 시 5% 포인트 적립 혜택과 2번 이용 시 스타벅스 쿠폰, 20번 이용 시 교촌치킨 세트 쿠폰까지 1522 꼭 기억해주세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전기차도 좀 싸게 팔잖아요. 이런 싸게 파는 전기차 시대가 한국 배터리의 기회인가요? 좀 안 좋은 건가요? 전기차를 지금 싸게 파는 건 단기적으로 보면 꼭 한국 배터리라기보다는 뭐 한국 배터리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이슈처럼 보이죠. 네. 네. 그러나 길게 보면 사실은 뭐 당연히 가야 되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 노이즈들이 없어지면 사실은 오히려 전기차 시장 뭐 확대되면서 그 수혜의 가장 큰 부분을 사실 한국 배터리가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길게 보면 좋은 현상? 네. 이라고 봅니다.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전기차 가격을 판다는 건 뭐 일단 경기 부진의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국면이 뭐냐면 전기차가 이른바 이제 하이엔드 차량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구매력으로 따지면 상대적으로 이제 고가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구매층 위주로 이제 지금 전기차 시장이 확산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전기차 시장이 이른바 이제 볼륨 시장이라고 하는 중저가 시장으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미 이제 뭐 고가 차량 또는 구매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이제 그 전기차 1차 구매는 일단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기차 시장이 더 확산되고 더 심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저가 차량으로 내려가야 되는 단계에 이른 거죠. 그런데 아직 배터리 가격은 그 수준까지 떨어지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지금 이제 중국의 LFP 배터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 왜곡 과장 보도인 거고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제 그러다 보니 당장 뭐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 중저가 시장도 이제 조금 뭐 차량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리고 테슬라 같은 이제 선도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중저가 시장까지 내려가기 전에 우리도 좀 가격을 다운시켜서 중저가 시장에서의 이제 그 사람들 테슬라에 조금 이제 길들이는 그런 선제적인 어떤 시장 진입을 일정하게 할 필요가 있는 단계에서 이제 전기차 가격이 다운돼야 되니까 그걸 지금 당장 가격대로 맞출 수 있는 건 LFP 배터리가 그 가격대를 맞출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LFP 배터리를 이제 채용하는 경우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근데 저는 이게 향후 한 1, 2년, 2, 3년 정도만 지속될 흐름이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LFP 배터리는 아마 전기차 시장에서 잘 안 쓰이는 배터리가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좀 아직은 잘 모르는데 지금 테슬라가 사실은 전기차 LFP 배터리를 특히 한국 뭐 모델 Y 같은 거 LFP 배터리 탑재해서 들여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이제 중국이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막 그 공가행 상태에서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 이제 가격을 다운시켰는데 그것도 충분히 안 팔려서 이제 중국에 생산된 차를 한국에 지금 사실 갖고 들어와 싸게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라고요, 사실. 그리고 지금도 LFP 배터리 뭐 굳이 채용한다는 데를 보면 그 뭐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유럽계 자동차, 뭐 벤츠라든지 뭐 볼보라든지 그 자회사인 폴스타, 뭐 영국의 MG 같은 옛날 그 브랜드 상하이 기차에 팔려간 그런 이제 그 브랜드들 중심으로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에 한해서 LFP 배터리가 일부 탑재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금 LFP 배터리가 자꾸 뭐 대세다 뭐 그것 때문에 K 배터리 흔들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외국 보도가 이자 과장 보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중국에서 지금 비아디의 LFP 배터리가 어쨌거나 공급 과잉 상태에서 싸게 비아디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싸니까요. 그래서 많이 팔리면서 비아디는 다 LFP 배터리로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 비아디의 약진으로 인해서 중국 안에서의 이제 그 LFP 배터리 탑재율이 한 60몇 %대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걸 이제 글로벌 전체로 따지면 지금 현재로는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 100만 대, 뭐 유럽이 100만 대 조금 넘는 수준 이렇게 팔리는 단계인데 저 중국은 600만 대 팔리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만큼 중국 전기차 시장이 크고 이미 먼저 침투율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 비아디가 그렇게 이제 쭉 올라가면 그걸 글로벌 평균 내버리면 이게 LFP 배터리 탑재율이 엄청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글로벌 평균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이는 착시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중국 외 시장을 쪼개서 보면 가장 중요한 시장,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오히려 2, 3년 전에 LFP 배터리 탑재율이 12%, 13%이던 게 이제 6%, 7% 정도밖에 안 돼요. 반토막 났어요. 그거는 K 배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오히려 LFP 배터리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한다고요. 거기다가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들 중심으로 해서 또는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LFP 배터리 탑재된 테슬라. 이런 것들이 유럽 시장 들어가면서 LFP 배터리 탑재율이 뭐 한 2, 3% 되던 것이 뭐 4, 5%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 정도지 전체 배터리 탑재율에서 크게 의미 있게 증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중국 시장에서 지금 그 비아디가 막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걸 가지고 뭐 LFP 배터리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의 자동차들 말고 뭐 포드라든지 일부 업체들도 LFP 배터리 탑재하겠다 이렇게 이제 저가 엔트리 차량 쪽에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데가 있죠. 있는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거나 이쪽 저가 시장도 자동차 업체들이 자기네들 브랜드로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이제 선점을 해놔야 되는데 당장은 그렇게 이제 가기에는 뭐 한국 배터리가 생산하는 것이 충분히 싸게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를 고려한 가격으로 따지면 한국 배터리가 싸요 사실은. 가성비가 더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당장 저가 모델을 이제 하려면 어쨌거나 전기차 가격이 뭐 예를 들면 3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탑재할 수 있는 건 저 전기차 업체, 완성차 업체들이 마진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남기면서 저 탑재할 수 있는 건 LFP 배터리다. 그래서 지금 탑재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 지금 한국 배터리
그 업체들이 이제 특히 양국제 업체들하고 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른바 그 하이만간, 그러니까 하이만간 계열의 미드니켈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하이니켈은 초고성능 이제 하이엔드 차량 중심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거보다 좀 중저가 보급형 엔트리까지 내려가려면 이제 니켈 비중도 낮춘 미드니켈, 그런 다음에 이제 코발트 프리, 이런 쪽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양산 직전 단계까지 다 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삼성의 스테아 같은 경우는 그 LFP 배터리보다 가격은 약간 비싸지만 또 성능을 개선한 LMFP 배터리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LFP 배터리보다 가격이 약간 비싸지만 성능은 하이니켈 배터리보다는 떨어지지만 꽤 성능도 좋은 그런 배터리들이 이제 막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LFP 배터리, 그리고 이제 뭐 하이니켈 배터리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그 기본적으로 3원계, 다원계 배터리들이 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가격을 많이 떨어뜨려 왔어요, 배터리. 예, 그래서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지금 몇 분의 수준으로 지금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계속 떨어져 갈 거고, 그렇게 되면 LFP 배터리가 오히려 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LFP 배터리는 제가 볼 때는 ESS 시장에서 쓰일 수 있는데, 그것도 저는 ESS 시장에서는 많이 쓰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와서는 ESS 시장에서도 많이 쓰이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무슨 이유냐 하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거 이런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를 그 이용한 그런 발전을 하고, 그게 그러면 특히 이제 도심 쪽에 이제 공급을 하는 단계로 가게 되면, 이게 도심 근처에 두게 되면 사실은 공간이 또 크면 안 되거든요. LFP 배터리는 공간이나 부피를 많이 차지하더라도 싸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도심에서 대규모로 이제 그런 ESS를 공급한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LFP 배터리를 하면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또 도심에 그거 막 엄청 대규모로 쌓아놓으면 그것도 보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컴팩트하게 만드는 쪽으로 지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ESS 향으로 약간 그 한국에 이제 가성비 짱인 그런 배터리들, 뭐 미드니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심지어 또 하이니켈까지 사용해서 그 굉장히 컴팩트하게 ESS 쪽 그 배터리 수요에 지금 굉장히 많이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ESS 쪽으로 나중에 활용하게 되는 건 앞으로 이제 25년, 26년 지나가면 폐배터리 리사이클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걸 이제 우리가 폐배터리를 리사이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유스를 할 수 있는데, 이걸 폐배터리를 사실 이제 충방전을 잘해서 그 리유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리유스를 하면 그 리유스를 했을 때, 그거는 이미 이제 폐배터리이기 때문에 되게 단가가 싸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거는 그냥 지금의 우리 3원계 배터리, 그걸 그냥 ESS용으로 활용하면 돼요. ESS용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LFP 배터리는 사실은 리사이클 하기가 쉽지 않고,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금속들, 그 광물들이 그렇게 비싼 게 없어서 활용 가치가 떨어지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리유스를 한다 하더라도 이 성능이 떨어진 걸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3원계 배터리가 되게 폐활용,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되게 싸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살려서 리유스를 할 때 그걸 LFP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쓸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LFP 배터리는 전기차용으로는 일단 가면 갈수록 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많이 받을 텐데, 그 ESS용으로도 그렇게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안 쓰이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이제 LFP 배터리 한국 시장이 뭔가 2차 전지에 굉장히 위협받는다고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땐 거의 낭설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린 건 제가 뭐 기술적으로 엄청 잘 알아서 이런 게 아니고요. 당연히 저는 엔지니어도 아니고 무슨 연구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기술 개발의 연구자도 아니죠.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러니까 현업의 전문가들이 떼거리로 있는 그 기업 현장을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거의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 현업에 제가 단순히 IR 담당자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가면 제가 뭐 그 회사의 뭐 대표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그 회사의 뭐 중역들도 만나고, 기술진도 만나고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계속 이런저런 의견들을 물어보죠. 물어보면 그 중국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될 거고, 그것 때문에 뭐 한국 배터리가 자빠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현업에서 가면은 그런 이야기 하면 바보 취급받아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대한민국 여의도 정권가에는 그렇게 흘러다니고 언론들이 그렇게 도배를 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혹시 그러면 한국은 LFP 배터리에 경쟁력이 있나요? 한국은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이제 뭐 사실 별로 만들 마음이 없었죠, 원래는. 네. 그러니까 저게 어차피 시장에서 크게 쓰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LFP 배터리를 만들고 그래서 그러면 만들까 말까 하다가 이제 저가형으로 일단 좀 만들자 해서 이제 개발은 했죠. 그리고 그런 건 주로 이제 미국이 예를 들면 LG 엔솔이 이제 미국 애리조나에 만드는 그게 LFP 배터리 같은 것도 전기차용이 아니라 ESS용이거든요. 그런 용도로 이제 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근데 뭐 중국 전기차에 그러니까 뭐 전기차 탑재용으로 지금 LFP 배터리를 열심히 만들고 있나?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중장기적으로 위협적이라고 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와서 뭐 중국이 만드는 LFP 배터리 같은 거 만드는 게 실익이 없다고 보고 그거보다 굳이 이제 만든다면 조금 가성비 측면에서 더 좋은 LMFP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그 현장 기업들 탐방해보면 아무도 LFP 배터리 때문에 뭐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와들와들 떨고 있는 업체들이 국내 현장에는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왜 이게 증권가들은 맨날 그렇게 뭐 LFP 배터리 때문에 뭐 한국 배터리가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할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무슨 이해관계가 없이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도배되는 현상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진짜로.